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1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할까 합니다.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라는 노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가사가 정말 긴데 그 가사의 한 부분이 너무나 다 저는 좋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얼마나 절실하니. 너의 꿈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니. 꿈과 용기, 패기와 용기 어금니 깡문. 너의 오기는 대체 내 삶 어디에 투자했니. Better Than Yesterday. 필요하다면 자지 않고 필요하다면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이 지금 새 학년이 됐다고 예비 고3이 됐다고 말한 지가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죠. 네.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시 한 번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실한 꿈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잘은 모르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한 꿈을 꾸시고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아무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 주제당, 수능특강 한 주제당 2강씩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 어디 펴시면 되냐면요.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딱 보면 제목이 국가와 정치 생활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네, 01 국가와 정치생활. 이 국가와 정치생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와 정치생활 중에서 이 국가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와 정치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학습 목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가와 관련해서 공부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의미와 특성, 성격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째는 국가의 구성 요소, 3번째는 국가 성립이론입니다. 국가의 의미와 특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그래서 사실 국가의 의미랑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강제력 요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될 정도예요. 그래서 강제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에 3가지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 성립 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 5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계약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람이 홉스, 로크, 루소죠. 이 3 학자가 모두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측면에서는 같지만 또 각각의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학습 목표를 얘기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출제되었는지 출제 빈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이 강제력이라는 부분은 실제 지난 3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한 4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2 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고2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거 잘 알고 있느냐 묻기 때문에 국가의 의미와 특성 중에 이 강제력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과 관련해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무려 선생님이 세본 걸로는 아마 이거 넘을 것 같아요. 35 문항.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수능특강 전에 했던 수능특강 개념 강의보다
더 세세하고 더 자세하고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정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르는 거, 의심쩍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수강후기나 게시판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습 목표 제시했습니다. 내가 공부할 거 뭔지부터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라는 것의 의미 와 특성을 살펴볼게요. 의미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공동체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말할 때 국가라는 것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강제력입니다. 어떤 다른 사회 집단도 가지지 않는 이 강제력을 국가만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국가한테 강제력을 줄까? 그것은 그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사회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잘 떠올려 보면 이 3.5 주얼리오 선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어느 국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생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물리적인 강제력, 군사력, 경찰력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 권리 이런 것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4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지속성. 그다음에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포괄성. 그다음에 국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구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력입니다. 물론 2학년 과정에서 이거 하나씩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말해도 다 알죠? 네, 지속성. 스스로 해산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해산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복지, 국방, 보건 이렇게 많은 부분. 그다음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싫다고 해서 난 탈퇴할래. 난 미국 사람 될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구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력이 되죠. 강제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개인은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개인의 자력 구제, 구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자력 구제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 권리를 구제하는 것. 이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저 못된 놈! 그러고선 제가 잡아다가 복수로 때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고,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우리 집 지하실에 너 폭행을 했으니 못된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 지하실에 가둬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려고 들면 오히려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쵸? 복수에 복수를 낳고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나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들게 되면 정말 나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구제는 금지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국가만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갖습니다. 강제력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강제력을 어떤 이유로 갖게 되는지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2의 2009년 9월 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을 딱 보면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그렇죠.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는 오히려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력구제 금지죠. 그래놓고 국가만이 강제력을 갖는데 여기 보세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제력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국가만이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강제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유지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업수당이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법에 근거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의미와 특성을 이야기할 때 강제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강제력이라는 측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미와 특성, 강제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뭐 봐야 되죠? 두 번째, 국가의 구성 요소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 네, 주권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자, 보세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는 듣기 싫지만 그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50년 후인가요? 2050년인가요? 없어질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아니, 왜 205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질까? 그 영국의 연구소의 얘기에 따르면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서 1.19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명이 안 되는 거죠.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서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여자 인구가 3만 명, 남자 인구가 2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다 점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영토가 없이는 국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가라 만든 정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집시국가, 집시민족이 만든 국가입니다. 우리는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집시민족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로 구성 요소로서 이 영토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주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권. 다시 말하면 주인된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최고 의사결정권을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라는 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권은 동시에 독립국가로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가 됩니다. 위한 요소,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 일제시대를 떠올려 보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이면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의 특징, 성격을 이야기할 때 한 나라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고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다른 나라랑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의사결정에 간섭하거나 참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권의 특징,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국가의 한 나라 내부에서 최고의 권한인 이 주권을 국민이 가져야지만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최고의 권한인 최고 의사결정권을 국민이 가졌을 때, 국민이 주권을 가졌을 때 민주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 이유가 국민이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안 가졌는데요.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 안 가졌는데요. 가지셨습니다. 가졌는데 영토가 너무 넓고 국민이 너무 많아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에게 대신 그렇게 위임을 해서 맡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이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나라 약소국이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던 한 나라는 독립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는 각 나라들은 평등하다라고 해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원칙. 자, 보세요. 국가 성립의 3요소 중에서 주권을 중심으로 주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주권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언어 선생님 된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독립되는 날이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시는 광복의 그날, 독립되는 그날에 대한 감격과 환희를 미리 앞당겨서 그려냄으로써 광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혹독한 검열하에서 조국의 잃어버린 이거 뭐죠? A? 저 주권이죠. 그렇죠?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래서 이 시 속에서 주권을 찾아내서 이 주권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치에서 배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A에서 주권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국가의 구성 요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국가의 의미와 그다음에 특징 그리고 구성 요소까지 봤는데 정말 이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가 성립이론 세 번째 사회계약서입니다. 실제로 이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하려면 막 2시간, 3시간 이거 하나만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아까 14강, 아까가 아니죠. OT에서 14강 통해서 심화돼서 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1강에서 간단하게 사회계약서를 보고 심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국가 성립이론. 여러분 국가 성립 이론은 우리 교재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생긴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힌 이론들이죠. 그래서 되게 많지만 그중에 5가지만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성립 이론 첫 번째는 신의 뜻에 따라서 신의설. 두 번째는 가족이 확대돼서 가족설. 세 번째는 계급설. 계급설이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설, 사회계약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험에 출제 잘 되는 건 이 사회계약설이고요.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또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간간히 나왔던 것이 바로 계급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도 이 계급설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계급설 약간 보고 사회계약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신의설이라는 건 신의 뜻에 따라서 국가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의 아주 절대성,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한 그런 이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설은 가족이 확대돼서 같은 성씨끼리 모이고 부족이 되고 그래서 국가가 됐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계급설은 무엇이냐면 이 계급설은 이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 간에. 그래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으로서 국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계급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계약설은요.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사회계약설이거든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게 사회계약설이라면 이 계급설은 보니까
지배계급의 억압, 지배계급에 대한 억압 착취 수단으로서 국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에요. 네, 부정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설은요, 사회계약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급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건 교육과정에 여러분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 계급설이라는 건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계약설을 비판하고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설 간단히 얘기하면 재산을 가진 사람, 토지를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이 권력 갖게 되죠. 그렇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더 효과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설 보도록 할게요.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성립한 이유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이론이 되는데 이 사회계약설을 조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조금 넓은 데로 갈게요. 네. 이 사회계약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성립됐는데 국가가 성립된 건 다 뭐 때문이다? 지금 그 이론의 그 명칭에도 나왔잖아요. 뭐라고? 국가가 성립된 건 계약을 통해서다. 라는 것이 사회계약설의 요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국가가 성립된 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됐는데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으니까 국가를 만들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가 굉장히 좋으면 국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 사회계약설을 정의하면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계약론자 세 사람, 홉스, 로크, 루소는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봤냐면 자연상태라고 봤어요. 자, 우리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국가를 정의할 때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강제력. 뭔가 법과 제도로서 그리고 공권력으로서 경찰력으로서 군대로서 군사력으로서 뭔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국가였다면 국가 성립의 이전 상태는 그런 강제력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이나 제도로 통한 구속이 없는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은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 너는 자유로워. 너는 평등해. 너는 인간이니까 존중받아야지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천부인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이 천부인권, 이 자연권이 잘 보장이 안 되더라. 보장이 불확실하더라.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들이 잘 보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다라는 것이 사회계약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 천부인권,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권리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 보장이 안 돼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 자연권, 자연스럽게 갖게 된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성립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자 앞으로 세 사람, 홉스, 로크, 루소를 볼 텐데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천부인권,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공통점이고 근데 이게 잘 보장이 안 되더라라는 것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개인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줬어. 국가는 개인이 만들어주기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거.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국가 너를 만들어주었을 때 국가가 생긴 거야. 개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똑똑한 존재.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만든 이 국가의 목적은 네 번째, 이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공부하다 보면 이들의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하다가 공통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사회계약설의 뜻을 설명하면서 홉스, 로크, 루소가 전제한 사회계약설의 기본 내용들, 공통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내용을 들어가 보기 전에 잠깐 쉬어볼까요? 네. 여러분 그 언론이나 또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김수영 씨의 사진을 좀 올려봤습니다. 꿈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여러분들은 많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 가지 꿈을 지금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는 가정의 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홉스입니다. 네, 방금 봤던 사회계약설의 기본 전제, 공통점들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서 지금부터 하는 각각의 그 사회계약론자의 차이점, 특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시간에 홉스, 로크, 루소를 간략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물론 핵심적인 키워드 등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35문제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면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아까 그렸던 대로 똑같이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봤고요. 이 자연 상태가 뭔가 불안정하니까 국가를 성립했죠. 뭘 통해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홉스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홉스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봤냐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이 이기적 존재인 인간들은 자기 것을 지키는데 자기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 보존이라는 용어는 물론 로크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올 때도 있지만 이 홉스를 설명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내 신체를 지키지?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 것을 지키는데. 그래서 개인에게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만 한다는 것이죠. 이 홉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 존재인 이 인간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칠 권리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막 사과를 따거나 내가 내 재산, 내 곡식을 이렇게 간추리고 있는데 내 친구가 지나가면서 내 것을 잠깐 훌끗 봤을 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오늘 밤에 내 것을 훔치러 오겠구나.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훔치러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그 친구를 처단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복수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내 것을 지키려는 인간들 그 속에서 나를 위한 판단만 하게 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아주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 존재인 인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만 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난무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전쟁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어때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성립할 때 이 국가 성립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제발 어떻게? 평화, 그리고 안전. 이 안전이라는 용어도 물론 로크 얘기에서도 나오고 다른 학자들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홉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전쟁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 심지어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도 있었던 그 무지막지한 권리들 있죠. 그 자연권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자연권을 포기하고요. 이 자연권을 전부 넘깁니다. 누구한테? 한 사람에게 강력한 절대자에게. 한 사람의 강력한 절대자를 홉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요, 시험 문제에서 리바이어던을 잘 써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바이어던만 나오면 홉슨 걸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이제 막 다른 용어들로만 설명을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상태가 혼란하고 전쟁 상태고 정말 무시무시한 상태라면 오히려 한 사람에게 정말 강력한 절대자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고 그의 그 권력 하에서 평화와 안전을 안전하게 나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국가 성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요, 리바이어던에게 모든 권력을 준다고 해서 군주론을 지향했고요. 그리고 군주가 주권을 가집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연권이 존재했는데 그 자연권의 존재가 오히려 전쟁 상태를 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넘긴 겁니다. 강력한 절대자에게. 그럼 이제 두 번째 로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로크. 볼게요. 로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계약론자니까 국가를 성립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개인들이 이성적인 똑똑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했다라는 거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 상태가 있는데 이 자연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국가를 성립했다는 거 공통점입니다. 근데 홉스의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 무시무시한 상태였다면 로크의 자연 상태는 조금 달라요. 네, 로크는 원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평화로웠지만 왜 자유롭고 평화로웠냐면 모두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욕심도 없고 내 것을 가지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평화로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력을 투여하면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어렵죠? 그러면서 이 자연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쓴 이 말은 그대로 기출문제에서 몇 번 이렇게 출제가 됐던 보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투여해서 소유권이 발생했다라는 건 로크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그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동의 재산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싸움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혹은 어떤 힘센 사람이 가서 그 바닷가 한쪽에 어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장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쪽에 있는 바닷가의 물고기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 재산을 늘려가고 부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노동력이 들어간 순간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소유권이 발생해요. 힘이 세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은 곡식들, 더 많은 고기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힘이 약한 사람 또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투여하면서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지설. 홉스는 악하다라고 했는데 로크는 백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지는 검은 물을 들으면 검게 되고 빨간 물을 들으면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유권이 발생해서 어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저거 너무 부러운데? 저거 뺏고 싶은데?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발생하죠. 탐욕스러운 인간이 발생해서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연 상태는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예요. 법도 없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도 없고 그 다음에 재판관도 없는 상태야. 이 자연 상태에서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너 왜 내 재산 훔쳐가? 라고 하고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처벌권을 가집니다. 근데 보세요. 내 고기 훔쳐가고 내 곡식 훔쳐간 사람한테 불러다가 왜 그랬니?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과도한 처벌을 해요. 과도한 처벌. 그 처벌을 하면 그 사람 복수를 낳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로크는 원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로웠다가 노동력을 투여하는 차이가 발생하면서 재산의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누군가 탐욕스러운 인간이 훔쳐가고 그러면서 혼란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상태는 잠재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긴
평화로운 것 같아도 잠재적으로는 투쟁 상태고 또한 나의 권리, 재산권이라는 이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란 어떤 기관이냐면 아주 공정한 심판자가 되는 거죠. 이 공정한 심판자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서 침해될 수도 있었던 나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래서 이 국가의 목적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재산권이라고 할 때는 그 돈 이렇게 쓰는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크가 말하는 재산권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산도 들어가고요. 생명권, 이게 책처럼 됐네요. 생명,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침해될 수 있었던 나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한 거야? 심판해달라고. 법을 만들고 재판해주고 그 법을 집행하는 역할만 해달라고. 나는 하늘이 준 모든 권리는 국민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국가 너는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정하게 법을 만들고 그러라고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유식하게 쓰면 뭐냐면 국민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일부만 넘겼어요. 일부 위임, 그리고 신탁, 일부만 맡겼어요. 신탁이라고도 하죠. 뭐만 일부 맡겼다고요? 법을 만드는 거,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집행. 이것만 맡겼다는 거예요. 재산권을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능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건 의회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건 왕이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간접민주정치, 민주정치를 주장한 것이며 동시에 보세요. 왕은 의회가 법을 만들어주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능만 해. 그래서 뭐냐면 입헌군주제, 절대군주가 아니라요.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기만 하는 입헌군주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국가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올바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집행하고 심판하는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항권. 왜요? 모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일부만 넘겼으니까. 그래서 국가 너는 이 역할만 해 하고 해서 국가한테 권력을 맡겨줬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저항해서 물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로크의 핵심적인 말이 저항권입니다. 되셨죠? 이제 세 번째. 루소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역시 국가 성립. 무엇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루소도 얘기했어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로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루소 말이 그랬어요. 이 사적 소유, 사유재산 이런 게 발생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그 자연 상태가 불평등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소의 이 사상이 나온 것은 루소가 당시 살던 사회랑 굉장히 밀접해요. 루소는 당시에 살던 그 프랑스 사회를 보니까 루소가 살던 그 시기를 보면 귀족들, 왕이 모든 재산,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불평등하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상을 내놓은 거죠.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는 원래는 평화로웠지만 사적 소유에 의해서 불평등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진짜 진정한 국가라면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성립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죠.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 홉스처럼 절대 군주가 명령하면 자유롭고 평등할까? 절대 안 되지. 로크처럼 의회가 대신 또는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 그것이 자유롭고 평등이 잘 보장이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어떤 군주나 왕,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의지에 기반해서 국가를 성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반한 국가 성립. 이 일반 의지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 모든 사람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공동체의 선. 이것에 기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면 이 국가는 정말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다 보장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이 자연 상태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누구한테 넘길 필요 있어 없어? 넘길 필요 없죠. 그렇죠? 다 자기가 갖는 거지. 그렇죠? 양도 불가입니다. 양도 불가. 어떤 절대 권력자, 의회한테 넘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권을 가져요. 국민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요. 직접 민주정치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서 홉스, 로크, 루소의 각각의 차이점들 그리고 특징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소를 정리하면 자유와 평등 상태였다가 개인의 사유재산, 사적 소유가 나타나면서 불평등해졌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탄생한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주나 어떤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기반해서 국가가 성립되고 모든 국민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홉스, 로크, 루소의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자, 보세요.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이들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계약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점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자, 보세요. 인간은 다 어떤 존재? 이성적 존재라는 거.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국가를 만들었다는 이성적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는 개인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준 굉장히 인위적인, 일부러 만들어준 인위적 산물이라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국가를 만든 목적은 바로 자연권을, 자연 상태에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 있죠?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홉스만 가지고 있었던 거 뭐죠? 홉스만 가지고 있었던 거 절대군주였죠. 로크만 가지고 있었던 건요? 저항권. 루소만 가지고 있었던 것, 루소만 가지고 일반 의지. 그럼 여러분 요거는요? 로크랑 루소의 공통점, 이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얘네 둘의 공통점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통점도 아셔야 된다는 것, 기본 전제, 그 가운데 차이점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네, 이게 고3 2010년 4월 문제였습니다. 교육청 문제였고요. 이거 풀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사회계약설 막 공부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문제였는데 막 너무 반가워서 막 다 잘 풀었던 그런 문제인데, 자 보세요. 국가 성립 후에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권.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권이었죠. 그렇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하고 가면 예고, 아니요 하면 갑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으면 군주주권이죠.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홉스입니다. 홉스.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로크 아니면 루소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주인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하면 자연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한, 이 자연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분할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랬습니다. 넘겨줄 수 있다고 보는 거 누굽니까? 로크. 뭐 넘겨줬어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넘겨줬습니다. 근데 여기 넘겨줄 수 없다고 본 거 누구였죠? 루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리되시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과 지금 차이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성립이론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8페이지 제일 위에 하다가 조금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세요. 국가의 의미에 놓고 여러분 어떻게 물리적 강제력을 네.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다. 핵심적인 포인트죠. 다음이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독점적 권력을 준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3호 주얼리오를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이요. 국가 성립 요소 보세요, 여러분. 3가지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죠, 여러분? 네, 보여주세요. 국민이죠. 그렇죠? 좋은 시스템입니다. 네, 보세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영토죠. 영토 0의 영공으로 구성된다.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 여기가 핵심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했던 것 이것 그렇죠? 주권입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넘겨볼까요? 그다음에 국가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습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정권은 교체되지만 국가는 계속 갑니다. 무슨 성이죠? 네, 지속성.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뭐죠? 포괄성이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서요. 내 맘대로 한국인 싫어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부속성이라고 했고요. 국가의 의미를 설명할 때나 특징을 설명할 때나 가장 중요한 말은 그렇죠. 강제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설 부분만 복습을 다시 하고 또 정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